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강동 맑은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송세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 환자 혹은 수석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인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음 정말로 많은 내용이지만 그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제일 알아야 될 내용만 간략하게 일단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본인이 만성 콩팥병인지 모르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반대로 만성 콩팥병 단계의 초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콩팥이 정말 나빠졌구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이 이제 만성 콩팥병이 병이 몇 단계인지 알려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은 쉽게 말하면 1 분당 신장에서 여과하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여과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한 120 정도면 100% 정도의 콩팥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나이, 성별 그리고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하거나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면 콩팥 수치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대한신장학회 그 홈페이지에 그런 공식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한신장학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면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혈중 혈액 검사에서의 크레아틴 농도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고, 그 농도와 만 나이 그리고 성별을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그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38 정도가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38 정도면 만성 콩팥병 3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언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100%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혈액의 1분 동안 120 밀리리터의 혈액을 여과를 시켜 줍니다. 이 120을 100% 라고 생각했을 때, 반 정도 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결국 사구체 여과율이 60 정도 미만으로 3 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 에서 60 사이가 3 단계, 30 에서 15 정도가 4 단계,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5 단계가 됩니다. 이 5 단계면 인제 투석을 준비하고 투석을 실행해야 되는 단계까지 되는 거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6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 개월 이상 본인이 소변에서 단백뇨나 콩팥에서 유래하는 혈뇨가 나올 때는 이 상태에서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만성 콩팥병 혹은 투석 환자들이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요. 물론 가리는 음식들이 제일 많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식이요법을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아마 만성 콩팥병 환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4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저염식,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칼륨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저칼륨 식사. 세 번째, 인이 적은 식사, 저인 식사. 네 번째, 더 저단백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4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중요한 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맨날 그러죠. 뭐 만성 콩팥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뭐 다른 환자들 다, 심장 질환 환자들 다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짜게 먹는 게 몸이 어떻게 나쁘길래 그렇게 싱겁게 먹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화학 공식으로 NaCl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먹으면 우리 신체 내에서 이 소금을, 그중에서 나트륨을 흡수를 하면서 수분도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중요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장 기능도 악화가 되고 뭐 협심증, 신부전 그런 것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혈관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고혈압 환자나 만성공급병 환자 일반 분들도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혈압도 유발하고 뇌졸중도 유발하지만 짜게 드시면 그 자체로도 위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으라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 하루에 먹어 드셔야 되는 소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5g 정도 이내로 드셔야 되는 되고 제일 좋은데 또 그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NaCl이라는 소금이 있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소금은 NaCl이고 Na와 Cal이 같이 합쳐진 거고 이 나트륨만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했을 때는 나트륨만을 계산을 했을 땐 하루에 2g 이내로만 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주로 우리는 이제 나트륨이 몇 그램 있느냐 그런 걸 계산하는 것보다 소금을 몇 그램을 드셔야 되는지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만성 콩팥병 환자이긴 하지만 뭐 콩팥 기능이 크게 나쁘진 않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내가 과연 다른 환자분들처럼 뭐 저염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통계에 의하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80에서 90%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내가 혈압이 정상이야. 고혈압 환자도 아니고 약도 안 먹고 혈압 자체도 정상이야.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단백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단백뇨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고혈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짜게 드시면 콩팥 기능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되고 다만 뭐 혈압도 정상이고 단백뇨도 아주 미미하게 나올 정도는 내가 지나친 저염식을 해서 내가 혈압이 저하될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를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게 드시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짜게 드시는 고염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할 경우 그리고 급하게 저염식을 할 경우에는 어 음식이 싱겁게지면 일단 맛이 없어집니다. 맛이 없어지니깐 식욕도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구역질도 할 수 있고 저혈압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저염식을 인제 시작을 하시라는 건데요. 너무 처음부터 5g 이내로 타이트하게 맞추실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7g, 6g, 5g 으로 점점점점점 이 소금의 양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 환자는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래에 오시는 뭐 고혈압 환자나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식이요법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담배를 피우시고 있으면 반드시 금연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싱겁게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싱겁게 먹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싱겁게 먹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냥 건강한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이 10 에서 15g 정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루에 5g 이내로 먹어야겠죠.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2-3 배를 드시게 됩니다. 그 원인은 보통 인젠 소금을 베이스로 한 고추장, 된장 또 그거를 베이스로 한 김치를 담가서 드시고요. 젓갈류도 좋아하시고 또 한국인들은 찌개, 국들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짠 음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그런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짜게 먹는지 아니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알아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의 10 가지 중에서 내가 한 5 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오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어물, 생선, 자반 같은 반찬을 좋아한다. 두 번째, 반찬에 젓갈류가 없으면 섭섭하다. 세 번째,
별미밥이나 덮밥류를 좋아한다. 네 번째, 내가 어떤 찌개나 국이나 라면 같은 걸 먹을 때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공식품들을 즐겨 먹는다. 여섯 번째, 주 2-3일 정도의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일곱 번째, 김치를 많이 먹는다. 여덟 번째, 김치, 전, 회 등에 먹을 때 장을 듬뿍 찍어서 먹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내가 반찬의 간을 약간 세게 하는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드레싱보다는 주로 간장 소스를 주로 사용한다. 이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짜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소금을 5g 이내로 먹어야 된다. 5g 이내로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소금이 5g이 어느 정도이냐? 여기서 보통 이제 소금과 다른 양념들을 이제 비교한 게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한 스푼에 1g이라고 써 놨다 그래서 소금 한 스푼이 1g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 그러면 음식할 때 5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요렇게 소금의 1g이 다른 된장이나 고추장 뭐 케찹이 그런 거와 어느 정도 인젠 그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소금 1g일 경우에는 된장 9.5g, 고추장 12.1g에 해당이 되고, 케찹도 생각보다 짠 음식입니다. 케찹의 30.3g이 소금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들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고염 음식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자연식품 대신에 그걸 가공한 식품들이 보통 고염 음식들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고기가 아니고 가공한 소시지, 햄, 그리고 즉석식품에는 굉장히 소금기나 고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치, 젓갈류, 장아찌 뭐 당연히 고염 음식이 되겠고, 우유보다는 그거를 가공해서 만든 치즈 같은 것들도 고염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먹는 그냥 일반 국수나 그런 거는 별로 안 짜지 않나? 내가 국물도 되게 싱겁게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빵이나 면 종류 자체도 가공할 때 소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제 내가 싱겁게 먹기 위해서 나는 일반적인 소금을 안 먹고 기능성 소금을 먹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의 기능성 소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 그 나트륨을 빼고 그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화칼륨. 왜냐?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은 대부분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 CL 그런 원소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염화칼륨을 많이 쓰시는데, 일반 분들이 아니고 인젠 만성 콩팥병 환자나 투석 환자들은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륨을 굉장히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줄이자고 염화칼륨을 드시면 나트륨은 줄어드는 대신 칼륨을 섭취하시게 되겠죠. 만성 콩팥병 환자나 투석 환자들은 요렇게 기능성 소금, 특히 염화칼륨 소금을 드시는 것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음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되도록이면 싱겁게 할 수 있을까? 뭐 소금을 안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음식들이 너무 맛이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 같은 걸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마, 멸치, 말린 새우, 말린 표고버섯 그런 것들을 양념 조미료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음식을 무치고 그럴 때 이제 이제 짠맛보다는 이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기름, 깨, 호두, 땅콩, 잣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소금보다는 장류를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좋고, 장류보다도 허브, 후추, 식초, 마늘, 설탕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 처음부터 조리한다고 처음부터 소금을 넣고 처음부터 간장을 넣고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기 직전에 음식의 겉에만 살짝 간장이나 소금을 묻혀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짠맛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소한 맛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매운맛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들을 드실 때 이제는 저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게
찌개나 국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거나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인제 소금기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인젠 그런 찌개나 국에 국물도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더기를 드시는 것보다 인제 국물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짜게 드시는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물을 적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되도록이면 숟가락을 쓰시지 말라고 젓가락을 쓰시라고. 젓가락을 쓰시면 아무래도 인제 국물도 드시기 힘들고 국물 대신에 인제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시고, 너무 그래도 나는 인제 너무 국물 같은 거 없으면 너무 밥을 안 먹는 것 같고 심심하다. 그러면 국 대신 누룽지 같은 거 한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내가 뭐 식사를 집에서만 드실 수 없고 직장에도 나가고 외식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음식을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소스는 따로 달라고. 그리고 일단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첫 숟가락에 짜면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우리의 미각 중에서 짠맛을 느끼는 것은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음식이 처음에는 짰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그걸 계속 느끼면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아 안 짜구나.' 느끼기 때문에 내가 첫맛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첫 숟가락에 그게 짜면 짠 겁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좀 많이 넣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식을 할 때 보통 이제 여러 음식에 소금들을 막 여러 음식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가지 반찬에 집중해서 요리를 하시고, 다른 반찬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향신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덮밥이나 그런 거 인제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드시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음식을 이것저것 덜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짠 것을 덜 먹고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밥과 반찬은 보통 이제 따로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티스푼으로 소금 1 스푼 정도를 하면 계속 말씀드린 소금 5g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는 고추장으로 따지면 한 2 스푼 정도 되고요. 아니면 된장으로는 1.5 스푼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금 5g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인제 밖에서 음식을 사 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요즘에는 인제 포장지에 나트륨이 몇 밀리그램 몇 그램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라면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라면에 총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음식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드실 때 쪼끔 더 신경을 쓰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냥 참고로 하라고 저희가 사진을 몇 가지 한번 가져왔는데요. 소금 1g 정도가 음식, 특히 반찬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배추김치 3 쪽이나 4 쪽, 혹은 깍두기 5개 정도면 소금 1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배추김치 한 8장 먹고 깍두기 뭐 10 개, 15개 먹으면 내가 하루에 드셔야 될 소금의 양을 다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콩팥병 환자들이 응용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저염식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뭐 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되는 음식이 칼륨입니다. 뭐 나트륨을 적게 먹고 저염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칼륨,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뭐 칼륨 좋은 거 아니야? 뭐 칼륨은 뭐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에도 뭐 들어가고 다 먹는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일반적인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해당되는 거고, 칼륨이 높아졌을 때는 만성 콩팥병 환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진행된 환자, 투석 환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칼륨이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뭐 이런 뭐 다리 근육, 팔 근육뿐만이 아니라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칼륨이 혈액 내에 검사를 했을 때 5.0 정도까지가 인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인제 칼륨이 높다라고 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초기에는 별 증상들이 없어요. 뭐 피로한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특히 빨리 급격히 올라갔을 때는 처음에는 인제 근육에 마비가 와요. 보통 인젠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인제 근육에 마비가 오시는 분들은 보통인 경우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편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칼륨이 높아져서 근육이 마비되시는 분들은 양하지가 내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내가 못 일어나겠어요? 못 걷겠어요, 양쪽 다. 그리고 심해질 경우에는
내가 전신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기서 더 넘어가서 칼륨이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심장도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장이 뛰는 게 느려집니다. 보통 심장이 60회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쭉 늦게 뛰어요. 30회, 50회, 40회, 30회 그렇게까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숨이 차게 됩니다. 보통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숨 차는 경우가 크게 인제 폐부종이 생기거나 몸이 부어서 인제 숨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누워 있으면 숨이 더 차요. 앉아 있으면 그나마 쪼끔 난데. 근데 이렇게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서맥이 생기고 부정맥이 와서 인젠 숨이 차면 누워 있든 앉아 있든 숨이 많이 찹니다. 그럴 때 인젠 제가 투석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럴 때는 빨리 투석실 와라.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심장맥을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제가 자가 측정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숨이 차면서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쉬는 것 같다. 천천히 뛰는 것 같다. 보통 6초 동안 한번 세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6초 동안 몇 번이 뛰고 거기에다 10을 곱하면 이제 내가 1 분의 맥박수가 나옵니다. 그런 게 30회, 40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투석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 버텨보자.' 그렇게 하다가 부정맥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저칼륨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칼륨 식사, 물론 대부분의 음식에는 칼륨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거의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채소, 과일, 잡곡류. 채소, 과일, 잡곡류에는 일단 칼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야채 중에서 모든 야채에는 뭐 칼륨이 있지만 그중에서 많은 것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녹색으로 띈 잎사귀가 큰 녹황체 채소들이 인제 칼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금치, 상추 그리고 또 호박들이 칼륨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나마 칼륨이 적은 인제 야채들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에 대해서는 칼륨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일 중에서는 바토, 퀴, 복 외우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바나나, 토마토, 키위, 복숭아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과, 배, 포도는 칼륨이 좀 적은 과일에 속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 그래 사과, 배, 포도에는 인제 칼륨이 적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막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 중에서 칼륨이 적다라는 거지 내가 칼륨을 매 식사마다 뭐 사과 한두 개씩 드시고 배 드시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곡류 고구마, 감자, 검정 콩 그런 거에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인제 당뇨 환자들 콩팥 기능이 괜찮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가 당뇨가 인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될 게 잡곡밥 드시면 안 돼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백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일단 채소, 과일, 잡곡류에는 일단 칼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가 평생 채소를 안 먹을 수도 없고 한국인인데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럴 때 드시긴 드시되 '어떻게 하면 칼륨을 적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야채 중에서는 줄기나 뿌리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 되도록 줄기나 뿌리는 제거를 하고 잎 같은 것도 얇게 썹니다. 얇게 썰어서 그거를 인제 미지근한 물에 1 시간이나 2 시간 동안 푹 담가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잎사귀에 있는 칼륨이 어느 정도 인제 물로 빠져나가고 그 물을 버리고 또 남은 잎사귀 같은 것들을 차가운 물로 여러 번 씻고 그것을 음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까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 그냥 과일보다 말린 과일들 있죠. 건과일. 요즘에 많이 먹죠, 간식들도. 건과일에 칼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스로 된 거 있죠. 뭐 생과일 주스. 그런 거에 일반 과일 먹는 것보다 칼륨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칼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인제 식이요법으로도 인젠 제거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뭐 카리메이트라는 뭐 가루약도 있고요. 과립도 있고 물약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식사하고 바로 드셔서 음식물 내에 있는 칼륨을 흡수해서 변으로 내보내게 하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들을 드실 때는 식사 내에 있는 칼륨을 흡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바로 드셔야 되고, 굳이 내가 식사를 안 하는데 매식기 마친다고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고 어떤 음식이 적은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에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것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다른 책에서 한번 따 왔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음식들 중에서 칼륨이 많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나마 저칼륨 식품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인제 음식을 드실 때 왼쪽에 있는 것보단 오른쪽으로 통해서 음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다음은 세 번째로 인제 저인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트륨이나 칼륨에 비해서. 근데 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자꾸만 적게 먹어라, 적게 먹으라 하냐. 인도 우리 몸 속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과 더불어서.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 인이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배설이 안 되고 어 혈액 내에 쌓입니다. 그래서 인이 증가가 되면 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칼슘하고 자꾸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침착을 합니다. 그중에서 혈관에 침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더 안 좋아지고 심장 기능도 안 좋아지고 뇌혈관 질환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인이 쌓이면 또 여러 가지 감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인이 칼슘하고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에 칼슘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칼슘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 뼈도 약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에 대해서 어떻게 식사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은 우리가 드시는 음식 중에 단백질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은 대부분 인제 단백질, 그중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그거의 분해 산물로서 많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인을 많이 섭취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의 이 정상적인 농도도 뭐 3.5에서 5.0 정도 되는데, 하루에 보통은 800mg 정도 이내로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석 환자들한테 단백질 권유하는 섭취 그 권장 용량이 내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의 1100mg을 드시게 돼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권고하는 800mg을 300mg 이상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인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아까 칼륨은 많은 음식이 뭐라 그랬죠? 야채, 과일, 잡곡이라 그랬죠. 그러면 인이 많은 식사, 대표적으로 이 빨간 거를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고기류 말씀드렸죠? 단백질. 이 단백질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유제품, 두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단백질, 잡곡류, 여기 잡곡류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견과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첨가하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인들이나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인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인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이 많은 음식은 단백질, 잡곡류, 견과류, 탄산음료, 가공식품,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뭐 인이 많다 그랬죠, 단백질이니까. 일반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이거를 돼지갈비 그렇게 여러 가지 양념해서 만든 고기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 그런 고기들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체내의 그 인의 섭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뭐 콜라를 먹는다든지 환타를 먹는다든지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인이 대부분 10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이런 탄산음료 같은 거를 줄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단백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만성콩팥병 환자고 투석 환자라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너무 단백질 적은 식사를 드시면은 인제 뭐 식욕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쇠퇴합니다. 근육이 쇠퇴하면 특히 인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힘이 없어져 갖고 낙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단백질을 드시면서 인제 제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시되 단백질에 많은 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인 단백 비율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단백질 1 그램당 인이 이 음식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드시면서도 인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인 단백 비율이 낮은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소고기, 돼지고기는 한 10 정도 되고요. 계란, 흰자 같은 것들은 한 1.4 정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인을 낮출 수 있고 수소가차들은 대부분 이 음식을 고를 때 인 단백 비율이 12 정도 이내의 음식을 제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콜라 그리고 가공식품인 햄, 베이컨 요런 거에는 굉장히 인 단백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제 투석 환자분들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커피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커피를 먹으면 과연 무슨 커피를 먹어야 될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커피 드셔도 됩니다. 커피 드셔도 되죠. 하지만 커피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인이 5에서 10 밀리그램 정도 들어 있는 데에 비해서 라떼를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커피 믹스 있죠. 거기에는 얼마나 있느냐? 거의 50에서 300 밀리그램 정도 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인이 아메리카노의 한 10 배나 30배 정도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아메리카노를 드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인젠 대부분의 만성콩팥병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도 있기 때문에 믹스커피에는 인제 설탕도 많고 그래서 당도 쉽게 올라가게 되죠. 자 이거는 뭐 되게 유명한 피라미드 사진인데 인이 함유된 많은 음식 중에서 인 단백 비율 그리고 또한 어떤 음식에 인이 많은지에 대해서 인제 피라미드로 쉽게 표현한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인제 콜라 있죠. 그리고 가공식품인 치킨 너겟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치즈가 있고요. 요런 거에서는 이제 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달걀 흰자, 과일 같은 거에 때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채소 같은 거에서는 그나마 인이 좀 적게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칼륨하고 칼륨에서도 아까 비슷한 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에 대해서도 한번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왼쪽에 보면 그나마 음식 중에서 인이 많은 음식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나마 인이 적은 음식들을 뭐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잡곡류 되게 조심해야 된다. 고기류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잡곡류, 현미, 보리 요런 것들 인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흰쌀 그런 것들도 그나마 인이 적은 음식이 되겠고 어 고기류 특히 통조림 그런 것들 햄, 치즈, 가공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이 많은 음식이 되겠고 일반적인 자연 고기인데 그나마 삶은 고기에서는 인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이 어떤 음식에 인이 많고 어떤 음식에 인이 적은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음식을 할 때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기의 종류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음식을 드실 때 그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음식 뭐 햄, 소시지 그리고 돼지갈비 그건 갈비류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 고기류, 고기 그 자체 칼륨도 한번 음식을 데쳐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되도록이면 데쳐서 삶아서 최대한 물은 버리고 드시면 또한 이는 줄여서 드실 수 있고 되도록이면 맛있는 뭐 그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쪼끔 안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산음료 그런 거에는 인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식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인제 저단백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제 만성콩팥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소변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백뇨가 왜 나오냐? 콩팥이 뭔가 문제가 있고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백뇨가 나오면서 콩팥을 다시 망가뜨립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내가 저단백 식사를 하고 어떤 약을 써서라도 반드시 단백뇨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뇨를 줄여야지 내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걸 그나마 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단백질 식사들을 많이 하시면
요독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독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내가 콩팥 크레아틴 수치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아직은 투석을 안 해도 되는데 요독증 증상들이 막 쌓여 갖고 내가 밥도 못 먹고 구역질을 하고 토하면 어쩔 수 없이 응급투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줄이는 식사를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뭐 산증을 줄인다든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많이 생기는 뭐 구갑상선 항진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콩팥 기능을 나빠지는 걸 방지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투석 시기를 투석을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고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투석하는 시기를 늦추는 그거를 위해서 단백질을 좀 줄여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인제 식사 제한을 하시고 특히 단백질 식사 제한을 하셔 갖고 영양 결핍에 빠진다든지 금간소증이 올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환자별로 맞춤으로 나이에 따라서 인제 식사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인제 단백질을 식사를 해야 되느냐?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몸무게 1 킬로그램당 0.6에서 0.8 그램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만성 콩팥병 환자고요. 일반인이 1.0 그램을 드시고 투석 환자는 쪼끔 더 드십니다. 1.2 그램 정도. 이게 성인 60 킬로그램 정도로 따지면 하루에 34에서 48 그램 정도 나오는데 이 사진을 쪼끔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고기 100 그램 정도에 단백질이 26 그램 정도가 들어 있고 우유 한 병이 아닙니다. 한 컵에 5 그램, 두부 3분의 1, 8 그램, 계란 한 개에 7 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한 끼 식사에 고기 100 그램 먹고 우유 먹고 두부 3분의 1, 계란 하나 드시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을 다 먹는 거예요. 이걸 골고루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전체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젠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40년 동안 외식을 많이 해온 지인이 작년에 신장이 손상되었다는 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효소 단식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효소 단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뭐 많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내가 도대체 뭘 먹으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질문하셨을 때 제가 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내가 뭘 먹어서 콩팥이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먹지 말고 콩팥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일부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만 먹으면 콩팥등이 다시 돌아옵니다. 죽었던 콩팥도 깨어납니다. 투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약들도 없고 그런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뭐 저는 인제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어떤 효소 단식을 하셔 갖고 그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식을 드셔서 뭐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뭐 식이요법 같은 것도 조심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 고혈압이 있으면 그 혈압 철저히, 당뇨 있으면 당뇨도 조절 잘하고 운동하시고요. 반드시 흡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염지통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내가 CT 찍을 때 조영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하고 미리 내가 콩팥 기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하시고 충분한 상의하시고 뭐 조영제 쓰기 전에 뭐 수액을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디에 콩팥이 좋다더라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 누가 사 왔다더라 그런 거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자, 신장에 좋은 음식들이 의사들마다 좀 다른데요. 신장 진행 환우들은 무슨 음식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싱겁게 드시고요. 만약에 칼륨 수치가 높으면 칼륨 적게 드시고요. 인 수치가 높으면 인 적게 드시고요.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저단백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성 콩팥병이 있는데 오늘 병원에 다녀오니 크레아틴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식생활에 큰 변동은 없는데요. 현재 너무 더운 환경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 심한 더위가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위가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보통은 인젠 정상적이었던 분이 콩팥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분이 아니면 콩팥 기능이 쪼끔 나쁜 분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빠져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무슨 소염 진통제나 무슨 다른 약, 건강보조식품, 약초 그런 거 드셨어요?"라고 물어보고 그 이외에 혹시 요즘에 무슨 뭐 운동을 심하게 하셔 갖고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또 설사를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잘못 드셔서 구토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여쭤봅니다. 왜냐면 그 탈수 자체가 콩팥 기능을 일시적으로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설사를 많이 하셨는데 식사도 못 해. 탈수가 굉장히 심해. 그럴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 갖고 수액을 맞아야 돼요. 수액이 일반 영양제를 맞으시라는 게 아니라 생리식염수. 내가 빨리 체액을 그런 보충해 줄 수 있는 식염수를 빨리 맞으면 내가 나빠졌던 콩팥 기능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많이 더운데 땀도 많이 흘리는데 뭐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지내고 그러면 수분 섭취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좀 나빠졌다고 하니까 중간에 좀 짧게 외래 급여원 다시 가셔 갖고 내가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는지 그거를 좀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수가 좋다는데 단백뇨 환자한테도 좋은가요? 괜찮은지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미리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82세 어머니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 요소질소 41, 크레아티닌 1.89. 82세 고령층인데 1.89면 약간 높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5 정도 나왔고요. 만성 콩팥병 4단계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장내과에서 처음으로 약을 처방받았는데 타스단형을 아침 저녁으로 식후 즉시 복용으로 받았습니다. 소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목적으로 처방해 주셨을까요? 인제 타스나 같은 것들은 인제 일반적인 환자들은 잘 안 쓰는 약입니다. 거의 인제 신장내과에서 쓰는 약인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중성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인제 콩팥이 그거를 조절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콩팥인데 콩팥이 나빠지면 점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면 여러 가지 증상도 생겨요. 힘도 없어지고 식욕도 울렁거리고 혈압 떨어지고 토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산증이 심해지면 또 투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투석할 단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산증으로 가면 그거를 교정해 줄 목적으로 타스나정을 씁니다. 근데 이 타스나정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때문에 쪼끔 부종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부종이 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폐에 물이 많이 차거나 그럴 경우에는 쪼끔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카리메이트 식후 바로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니고 식후 바로 드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 내에 있는 칼륨을 이 카리메이트가 흡수를 해서 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식후 바로 드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칼륨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있어요. 인도 인제 어느 정도 내가 아무리 저인 식사를 하고 그래도 이제 인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질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을 낮추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칼슘이 포함된 인약이 있고 칼슘이 포함이 안 된 뭐 인약이 있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철분이 포함된 인약이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인약도 마찬가지로 음식 내에 포함된 인을 걔가 흡수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도 반드시 식후 바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식사를 안 드시면 그 약은 드실 필요 없어요. 카리메트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아버님이 콩팥이 안 좋으셔서 식단 관리 중인데 혹시 가끔 가다가 초밥이나 회 같은 날 음식은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콩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어 "100% 드시지 말라." 그런 얘기는 인젠 안 드립니다. 물론 인젠 초밥이나 회 같은 음식에도 인제 고기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인이 인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조심하라고 너무 자주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나름식이잖아요. 나름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분이라고요. 혹시 인제 나름식이기 때문에 그걸 드시고 설사를 하거나 뭐 또 뭐 드물지만 요즘에는 드물지만 거기에 생선에 뭐 기생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시라는 것이 절대 초밥 그런 걸 회를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음
우유에 인 때문에 먹지 말라는데 저지방 한 잔도 안 되나요? 음. 어 크게 저염 식사, 저칼륨 식사, 저인 식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감자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상추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유 한 잔에 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다른 음식을 안 먹고 우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많이 먹어요. 근데 여기저기에 인이 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사진을 참고로 해서 쪼끔 골고루 나눠서 드시라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드실 수 있죠. 드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거를 너무 즐겨서 드신다든지 그것은 쪼끔 쪼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다음 질문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신우신염을 몇 차례 걸렸는데 콩팥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젠 음 가끔 인젠 환자분들이 좀 착각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제 사구체신염이라는 게 있어요. 사구체신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구체신염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종의 그냥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내 콩팥이 어쨌든 면역 그 반응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신우신염은 감염성 질환이에요. 보통은 인제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도 자주 걸리죠, 남자에 비해서. 왜냐면은 그 요도도 되게 작고 짧고 보통 인젠 그 항문 그리고 뭐 질 그리고 뭐 그 소변이 나오는 길 거기가 되게 가깝게 모여 있기 때문에 방광염도 되게 자주 걸려요. 인제 방광염에 인제 걸리면 방광에 있던 그런 세균들이 타고 쭉 요로를 타고 올라가서 콩팥으로 올라가서 인젠 신장에 염증을 감염을 일으키는 게 신우신염인데 신우신염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봐요.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소변을 자주 보건가 아프다든가 그런 거 찜찜하다든가 그런 걸 오는데 신우신염은 열도 많이 나고 옆구리도 아프고 막 구역질도 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거는 인제 콩팥변하고 크게 대부분은 관련이 없는데 다만 내가 콩팥에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방광에서 요가 역류가 된다든지 뭐 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주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방광염이 일단은 방광염이나 그런 게 안 걸리게 쪼금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편두통이 있고 소변 색깔이 커피색 같다고 하는데 신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음. 이게 편두통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변 색깔이 커피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 이게 커피 색깔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제 다른 말로 콜라 색깔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콜라 색깔이라고 하면 신장 자체에서 나오는 혈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제 혈뇨가 소변에 붉게 나오면 뭐 그것만 혈뇨고 다른 색깔로 나오면 혈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소변이 붉게 나오면 콩팥 이후 요로, 방광, 요도 그런 쪽에서 나오는 혈뇨고 보통 색깔이 커피색으로 나오면 커피색 혹은 콜라 색깔로 나오면 잠깐 말씀드렸죠. 사구체 신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혈뇨가 맞는지 혈뇨면은 콩팥을 통해서 나오는 혈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과 그중에서도 신장내과 가서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귀팅만 하다가 글 올립니다. 91세 할아버지 일 주일에 3 번씩 투석 받으시는데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삼가해야 될 음식은 뭐예요? 밥은 현미밥 아니고 흰 밥만 드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한 건데요. 말씀드렸죠? 저염 식사, 저칼륨 식사, 저인 식사, 저단백 식사. 지금 밥은 현미밥 아니고 뭐 흰밥만 드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칼륨도 적고 인도 적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91세 할아버님이세요. 투석을 하세요. 투석을 하시면 이제 단백질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근데 투석을 하시고 투석하면 쪼끔 힘들죠. 그리고 뭐 어쨌든 콩팥이 나쁘니까 식욕도 많이 떨어질 거고 구역질 나고 그럴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 관리를 한다고 오히려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막 근육도 다 빠지고 낙상하고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개개인별로 잘 맞춰야 돼요. 나이가 많으시면 어느 정도 쪼끔 풀어서 인젠 너무 타이트한 것보단 어느 정도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다만 뭐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몸이 붓고 폐에 물 차서 숨이 차고 투석할 때 몸무게를 많이 뺀다. 그러면 저염 식사 하나는 좀 지켜 주셔야 되고, 내가 투석을 하지만 칼륨 수치가 많이 안 높고 인 수치가 많이 안 높다면 칼륨이 많은 식사, 인이 많은 식사 중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드시는 거. 그리고 91 세고 고령층에서는 또 투석을 하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일반 환자보다는 더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4 가지의 큰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 중에서 각 환자마다 내가 만성공파병 단계가 뭐 3 단계, 그것도 초반밖에 안 되는데 너무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가 없고, 3 단계보다는 4 단계, 4 단계보다는 5 단계 되면은 쪼끔 더 말씀드렸던 대원칙 하에서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공포병 환자 그리고 또 투석 환자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는 제목 하에서 식이요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콩팥병 뭐 치료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식이요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오늘 강의 좀 참고하셔서 식이요법 하시면서 콩팥 기능을 더 늦추고, 더 좋은 거는 투석을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